30년 모은 강남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더니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돌변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62살입니다. 30년을 모아서 장만한 강남 아파트가 제 전부였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어요.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 민지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 준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손주 낳으면 엄마가 봐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손주 얼굴 보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그럼 집을 너희한테 줄게. 대신 엄마 여생 너희가 책임져야 해. 준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제가 평생 모실게요. 민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아파트 명의를 준호 앞으로 넘겼어요. 10억이 넘는 아파트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손주 볼 수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등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니 A4 용지 3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 됐으니까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지 표정은 진지했어요. 냉장고는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만 사용해 주세요. 그 외 시간엔 저희 식재료 관리가 어려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냉장고를 시간 정해서 쓰라고요. 화장실은 아침엔 저희가 먼저 쓰고 어머니는 그 다음에 쓰세요. 저녁엔 9시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지야, 이건 좀. 그런데 민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집이잖아요. 규칙을 지켜주셔야죠. 준호는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게 뭐니? 준호가 힐끗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민지 말이 맞아요. 같이 살려면 규칙이 필요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키운 화분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베란다에 가득했던 제 화초들이요. 급히 민지를 찾았습니다. 민지야, 내 화분들 어디 갔니? 민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지저분해서 다 버렸어요. 이제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화분들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외로울 때마다 물 주고 이야기하던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민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 집에서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나가시든가요. 그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등기 넘긴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화분들을 민지가 다 버렸어. 준호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민지가 정리하고 싶었나 보죠. 엄마가 이해해줘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TV 볼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내가 잠깐만. 어머니,
저희 부부 시간이 필요해요. 배려 좀 해주세요.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이제 방 하나가 제 전부가 된 겁니다. 며칠 뒤 손주 지우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가서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 만질 때는 꼭 손 씻고 만지세요. 그리고 제가 허락할 때만 안으세요. 제 손주인데 허락을 받아야 안을 수 있다니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만 볼 수 있다면 뭐든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손주 지우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 분유를 준비했어요. 기저귀도 갈고 빨래도 했죠. 민지는 산후조리 한다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가 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지우를 안고 있었어요. 민지가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계시면 아이 교육에 방해돼요. 내가 뭘 방해한다는 거니? 민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한테 안 좋은 기운이 전달될 수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안 좋은 기운이라니요. 제가 손주한테 무슨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말대꾸하면 더 싫은 소리 들을까봐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는데 지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며칠 뒤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제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두 팔 벌려 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달려와서 지우를 확 낚아챘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할머니. 지우가 제게 손을 뻗었지만 민지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주가 저를 찾는데 안아줄 수도 없다니요. 요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지우 돌잔치 때 먹이려고 미리 연습하는 거였죠. 민지가 주방에 들어오더니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미역국인데. 지우 돌잔치 때 해주려고. 민지는 냄비를 들어 쓰레기통으로 가더니 국을 전부 버렸어요. 왜 버리는 거니? 화학 조미료 맛이 나요. 제가 만들 거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화학 조미료를 넣지도 않았는데요. 천연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이었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어머니, 제 아이 건강은 제가 챙길게요. 결국 그날도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차례상 준비를 하려고 장을 봐왔어요. 그런데 민지가 현관에서 제 장바구니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친정에서 차례 지낼 거예요. 뭐? 친정에서? 네. 친정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명절에 시어머니를 방에 있으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명절에 차례를 친정에서 지낸다는데 이게 말이 되니? 준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민지네 집안이 원래 그래요. 엄마가 양보해줘요. 양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명절 아침 민지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친정 부모님의 오빠네 가족까지 15명이 넘었습니다. 거실은 시끌벅적했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방에서 하세요. 문틈으로 컵라면 하나를 밀어 넣었어요. 명절에 컵라면을 먹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모아 산 집에서 명절에 컵라면을 먹고 있다니요.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는 안 계시니? 아, 친정 갔어요. 오늘 못 온대요. 민지는 제가 친정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방에 있는데요. 컵라면을 먹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라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지 핸드폰 화면이 보였어요. SNS였습니다. 민지가 올린 글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없으니 집안 공기가 정말 맑네요. 드디어 제 집 같아요.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도 좀 나갔으면. 완전 공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민지가 하트를 눌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없는 게 저렇게 좋은 거였구나.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62살 노인네가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사는 모습이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준호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나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야, 오늘 꼭 해야 해.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민지가 애 키우느라 힘든 거 몰라요. 그럼 엄마는 힘들지 않은 줄 아니?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엄마는 나이 드셨잖아요. 이해해줘야죠. 나이 들었으니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혼자 있으면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나 나갈게. 민지와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잘 생각하셨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진심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준호 말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었죠. 아니야. 엄마 마음 정했어.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서로 편할 거예요. 저희도 신혼집 같은 분위기 만들고 싶었거든요. 신혼집이라니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을 준 사람인데 쫓겨나는 겁니다. 언제쯤 나가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벌써 언제 나가냐고 묻다니요. 일주일 안에 나갈게. 민지는 바로 달력을 꺼내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는 그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수중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아들에게 다 줘버렸으니까요. 통장엔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나마 찾은 게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죠.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집 구했어. 이번 주말에 나갈게.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아니야. 괜찮아. 필요한 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호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짐들을 정리했어요. 옷가지며 이불이며 살림살이들을요. 지우 태어났을 때 산 아기 옷도 몇 벌 챙겼습니다. 나중에 손주 보러 갈 때 입히려고요. 민지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아직 좀 남았어. 민지가 제 짐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불이랑 베개는 두고 가세요.
지우 크면 쓸 거예요. 제가 30년 쓴 이불인데요.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민지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새 거 사시면 되잖아요. 저희 집 물건인데. 결국 이불도 빼앗겼습니다. 이삿날이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30년 인생이 캐리어 2개에 담긴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우가 울었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지우가 제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간다. 준호가 힐끗 저를 봤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주말에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 키우면서 웃고 울었던 곳이었죠.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어요. 지하 원룸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하게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캐리어 2개를 놓으니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 발뿐이었죠. 침대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에서 지하 원룸 10평으로 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에서 부부 싸우는 소리도 들렸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지하라서 습기가 많았던 거죠. 아침을 먹으려는데 밥솥이 없었어요. 민지가 두고 가라고 했던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샀어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고, 왜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죠. 지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매라고 부르던 모습이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니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주말에 지우 보러 가도 될까? 엄마, 요즘 지우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낯가림이라니요. 저는 지우 할머니인데요. 준호야, 엄마,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저를 모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집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쫓아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들 말을 믿은 제가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지우 생각만 났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지우 얼굴 좀 보여줘.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언제 연락할 건데? 그냥 나중에요.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집도 이미 넘겨버렸고요.
그래도 손주는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지우 돌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 돌잔치 언제야? 엄마도 가야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조촐하게 할 거라 따로 안 불러요. 따로 안 부른다니요. 저는 지우 할머니인데요. 엄마도 가야지. 손주 돌잔치인데. 이번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가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30년간 써온 비밀번호였죠. 제 생일이었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눌러봤습니다. 삐삐삐.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안에서 지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짜증난 표우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지우 보러 왔지. 비밀번호가 안 맞던데. 민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제 제 집이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왜요? 제 집 비밀번호를 왜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론 민지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럼 지우라도 보고 갈게. 민지가 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지금 지우 자고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언제 오면 돼.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시려면 3일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방문은 30분만 가능해요. 3일 전 예약이요. 손주 보는데 예약을 해야 한다니요. 민지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너무해요? 어머니는 이제 따로 사시잖아요. 저희한테도 생활이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안에서 지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을 산 집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얼른 일어났어요. 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혹시...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우 돌잔치 날이었어요. 준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돌잔치예요. 오후 3시에 30분만 들르세요. 30분이요. 손주 돌잔치에 30분만 있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선물은 제대로 사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샀습니다. 20만 원짜리였어요. 케이크도 예쁜 걸로 골랐죠. 5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손주한테 주는 건데요. 오후 2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지우 보고 싶어서. 민지는 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선물이랑 케이크 주세요. 나 들어가서 지우 직접 줄게. 민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받아서 전해줄게요. 민지야, 엄마가 직접. 어머니, 지금 집안이 좀 복잡해요. 다음에 오세요. 민지는 제 손에서 선물과 케이크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잠깐만. 지우 얼굴이라도 보자. 안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 왔어. 민지가 황급히 문을 더 닫았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지금 떼쓰고 있어서요. 다음에 오세요. 민지야, 제발 얼굴만이라도.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지우가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우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왔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싫어. 할머니. 지우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였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찾는데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문틈으로 손을 넣고 싶었습니다. 지우 손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옆집 문이 열렸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 눈에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부축해줬습니다. 박 여사님, 힘내세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지우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게 손을 뻗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우가 선물 좋아했어요. 감사하다니요. 제 손주 돌잔치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답장을 쓰려다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러니? 응, 좀 힘들어. 친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내가 준 집인데. 그래도 법적으론 얘네 집이잖아. 친구가 말했어요. 야, 법률구조공단 가봐.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법률구조공단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모르잖아.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친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증여 취소에 대해 찾아봤어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법률구조공단 상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증여 취소에 대해 검색했어요. 판례도 찾아봤고 관련 기사도 읽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상담 전날 밤엔 잠을 설쳤어요. 과연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상담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법률구조공단은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갔어요.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저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순자님, 제 이름이 불렸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것부터요. 민지가 저를 대한 방식들이요. 집에서 쫓겨난 것도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도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것도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부양 조건부 증여였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까요. 판례상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쉽진 않을 겁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강하게 반발할 테니까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변호사님은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줬습니다. 증여 계약서요. 통장 내역이요. 문자 메시지 기록이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며느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보낸 문자들을 캡처했습니다. 3일 전 예약 필수라는 문자요. 방문 30분 제한이라는 문자도요. 준호가 보낸 문자들도 캡처했어요. 엄마가 이해해줘야지라는 문자들이요. 민지가 SNS에 올린 글도 캡처했습니다. 시어머니 없으니 공기가 맑다는 글이요. 증거를 모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류를 준비했어요. 통장 내역도 뽑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떼었고요. 증여계약서도 찾아냈습니다.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증여자를 부양하고 함께 거주한다는 조항이요. 변호사님께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법률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 인생이 서류 몇 장에 담긴 거였습니다. 소장을 최종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소장이요. 엄마가 저희를 고소했다고요. 응, 그랬어. 엄마 미쳤어요. 어떻게 자식을 고소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엄마,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집에서 쫓아내고 손주도 못 보게 하고 이게 버린 게 아니면 뭐니?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요. 우리 얘기해봐요. 이미 늦었어. 엄마 마음 정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과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더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는 돈밖에 모르시네요. 집만 생각하시고 손주는 생각도 안 하세요. 손주를 생각 안 한다니요. 손주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요. 화가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어. 민지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은 지우 교육에 안 좋아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말라니요. 손주 할머니한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30년 모은 집을 준 건데요. 함께 살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손주도 못 보게 했고요. 제가 왜 참아야 합니까? 친구가 전화했어요. 야, 소송 진행한다며. 잘했어. 응.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 당연하지.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이긴다. 고마워. 내 말이 힘이 돼.
친구 덕분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합의요? 네. 아파트의 반을 돌려주겠다고 해요. 반이요? 제 집인데 반만 돌려준다고요. 싫어요.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그럼 재판까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뒤였어요. 그 2달 동안 민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미쳤다고요. 돈밖에 모르는 노인이라고요. 친구가 전해줬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 사실을 알면 다들 내 편이야. 응? 안 신경 써.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예상 질문들을 알려줬어요. 답변도 연습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이었어요. 준호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재판까지 갈 거예요. 응? 엄마, 제발이요. 우리 지우 생각해서라도. 지우 생각하면 더 못 그만둬.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법정에서 본다니요. 제 아들과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노인네가 아들을 고소하러 법원에 가는 모습이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법원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법정 앞에 도착했어요. 준호와 민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증여 계약서의 부양 조건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어떻게 어겨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민지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들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제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지가 보낸 문자들이요. 3일 전 예약이라는 문자요. 방문 30분 제한이라는 문자도요. 그리고 SNS 캡처본도요. 시어머니 없으니 공기가 맑다는 글이요. 판사님이 그 증거들을 보셨습니다. 민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언제 적은 건데요? 저건 장난으로 쓴 거예요. 민지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어요. 화분을 버린 것도요. 거실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요. 명절에 컵라면을 먹은 것도요. 손주를 못 보게 한 것도요.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증여 당시 함께 살기로 약속했습니까? 네. 아들이 평생 모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1달 만에 나가셨군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판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유령 취급했어요.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요. 손주도 못 보게 했어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판사님이 민지를 제지했어요. 앉으세요. 차례가 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민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그건 보안을 위해서요. 보안이요. 시어머님한테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요. 민지는 답을 못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준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를 모실 생각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나가시겠다고. 아드님은 어머님이 나가신 후 몇 번이나 연락하셨습니까? 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연락하셨습니까? 한두 번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나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지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할 리 있겠니? 손주도 못 보는데. 손주는 평생 못 보실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은 지우한테 독이에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준호는 저를 보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정말요? 네. 증여 취소가 인정됐어요. 아파트는 다시 어머님 명의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이겼습니다. 집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손주도 잃었으니까요. 며칠 뒤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아파트가 다시 제 명의가 됐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아파트 팔 거예요.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1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어요.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팔았다면서요? 응, 팔았어. 우리 이사 갈 데가 없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2주 안에 나가. 그게 법이야. 엄마, 제발이요. 나 나갈 때 30분도 안 줬잖아. 2주면 충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2주 뒤 아파트 명도가 이뤄졌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민지 친정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봤어요. 3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제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다 지워버린 거였죠. 지우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기 침대가 있었어요. 지우가 자던 침대였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집은 되찾았지만 손주는 잃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매수자에게 열쇠를 넘겼어요.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넌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다신 연락하지 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지한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게 창피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준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울 떠날 거야. 어디로? 제주도.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할 거야.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잘 생각했어. 새 출발이 필요해. 응.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캐리어가 아니었어요. 이사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던 날이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남의 집입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과거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택시를 타고 미리 구해둔 집으로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2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집이었죠.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선 느낄 수 없던 평화였죠. 다음 날부터 새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네를 둘러봤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서. 잘 오셨어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서울에선 10년을 살아도 이웃 얼굴 모르고 살았는데요. 여기선 하루 만에 3명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15평짜리 가게였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죠.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작은 카페요. 조용히 운영할 거예요. 좋네요. 여기 위치 괜찮아요. 관광객들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계약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골랐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였어요. 한 달 뒤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예쁜 카페였어요. 창가에 앉으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간판 이름은 순잔의 카페로 정했어요. 제 이름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첫날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3팀 정도 왔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커피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젊은 부부도 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었어요. 아기를 보니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커피를 내드렸어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감사해요. 사장님도 손주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우는 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가 제법 알려졌어요. 관광객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늘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됐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희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무슨 봉사인데요?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생각해봤습니다. 카페 운영하고 시간이 남긴 했어요.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80대, 90대 어르신들이요.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차도 마셨어요. 순자 씨 고마워요. 덕분에 심심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요. 또 올게요.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됐습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도 계셨죠.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엔 바닷가를 산책하고요. 낮엔 카페를 운영하고요. 저녁엔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요.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요. 아니면 나가세요. 엄마, 나야. 준호야. 모르는 사람인데요. 주문 안 하시면 나가세요. 준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나가세요.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 해요. 이미 끝났어요. 엄마, 지우가 엄마 찾아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지우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엄마,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저를 찾는다니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준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우 얼굴도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신 흔들리지 않기로요. 며칠 뒤 준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지우도 데리고 왔어요. 지우는 많이 컸습니다. 3살이 됐더라고요. 지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섰어요. 나가세요. 다들.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지우 때문에라도. 지우는 이미 제 손주가 아니에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물이 났지만 돌아섰어요. 나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지우 울음소리가 멀어졌어요. 카페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거였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는 더 잘 됐어요.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요. 복지관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친구가 물었어요. 순자야, 후회 안 해. 손주도 못 보는데. 후회 안 해. 그때 나온 게 신의 한 수였어. 정말. 응.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넌 잘하고 있어. 고마워.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밀려왔다가 밀려가고요. 하지만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요. 그냥 저예요. 순자예요. 62살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이요. 그리고 이 인생이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집에서 제 맘대로 살 수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요.